자, 23번입니다. 네, 계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정액공제가 적용되는 손실 금액이 50만 원이고, 자, 공제가 소멸하는 손실 금액이 100만 원인 소멸식 공제, 여기 100, 체감식 공제라는 거잖아요. 그쵸?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요 밑에는 정액공제란 말은 소손면책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 밑에 구간에서 소손면책은 정액공제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어때요? 조금씩 갈수록 공제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100만부터는 공제가 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소멸식 공제 조항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손실이 70만 원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과 공제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거 알고 나면 쉽죠? 그죠? 이건 뭐예요? 이 원칙이 그거죠? 자, 실손이죠. 이건 실손. 여기 손실 마이너스 요 금액이죠. 그쵸? 하한선, 공제 하한선. 여기서 50이죠? 50 곱하기 손실, 보험금 조정계수라고 저희 수업시간에 했죠. 그쵸? 여기 조정계수. 조정계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보험금이 되는 문제죠. 그쵸? 그죠? 근데 손실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70만 원으로 주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 조정계수죠. 그죠? 요게 미지수가 되죠. 요걸 구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실은 이걸 구해서 나머지를 구해라는 거죠. 그럼 쉽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소손면책의 개념상의 원리, 정의를 이용하면 되죠. 뭐예요? 자, 실제 손실이 만약에 100만 원이 되고 마이너스 50만 원 공제한선 아래 공제 곱하기 조정계수 X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공제가 0이니까 보험금이 그대로 손실이 100인데 공제가 0이라는 말은 보험금 100이 돼야 되죠. 그쵸? 이걸 10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걸 만들 수 있죠. 그쵸? 이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뭐예요? 50이죠. 50x는 뭐예요? 100이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따라서 x는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보험금 조정계수가 2가 되는 겁니다. 손실 70에서 50하고 이게 2가 되니까 요게 70만에서 50은 20이죠. 자, 20 곱하기 2는 얼마요? 40만 원이죠. 그죠? 손실이 70만 원 발생했는데 보험금이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공제가 적용된 셈이에요?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3번에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24번. 쉽죠? 다음에 열거한 보험 고유의 기능들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은 이건 있잖아요. 보험 경영할 때 자, 보험회사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기억이 안 나나요? 나죠. 첫 번째 뭐예요? 보험 고유 기능. 그러잖아요. 이 기능 때문에 그게 보험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 보험 고유 기능에서 뭐가 파생이 된다 그랬어요? 막대한 보험료가 나온다 그랬죠. 보험료. 다른 말이 보험료 총 합계는 보험 기금이 됩니다. 이게 투자의 재원이 되죠. 그렇죠? 이걸 운용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투자 기능. 다른 말은 자산 운용 기능이죠. 그렇죠? 자산 운용. 그죠?
그럼 세 번째 뭐예요? 그게 보험회사건 은행이건 증권이건 제조업이든 간에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있는 기능이 있죠. 직원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봉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관리 기능.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 기능. 재무관리해야 되겠죠. 재무관리 기능.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일반 관리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이란 뜻은 어휘력의 문제인데 일반이라면 보편이란 뜻도 있어요. 동시에 공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의 공통 기능이라는 것이 일반 관리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번째 뭐예요? 기타. 손님 접대하고, 그죠? 지역사회 축구대회 열어가지고 뭐냐면 경품 주고 막 이런 일. 기타. 요 네 개로 되어 있다 했죠. 그렇죠? 이해하고 나면 이거 왜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저 이거 왜 이러고 막 보험, 고유기능, 투자기능, 일반관리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럼 이 보험 고유기능이 쭉 있다 그랬죠. 그렇죠? 뒤에.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돼요. 순차적으로. 다 위해지는 겁니다. 보험 고유기능은 뭡니까? 보험 상품 만들어서 판매해서 보험료 얻은 뒤에 관리하고 있다가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하는 기능이잖아요. 이게 보험에서 하는 주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고유기능 첫 번째 뭘까요? 상품을 개발하고 요율 산정해야 되겠죠. 그죠? 요율 산정은 만들어진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팔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게 뭐예요? 맨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고유기능에서는. 그래서 2번. 자, 상품을 만들고 가격까지 책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마케팅입니다. 4번. 마케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험계약 체결했다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다 보험계약 체결해 주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두 개를 막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모럴 하자드, 하나는 역선택을 막아야 되죠. 그죠? 그것들을 막으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언더라이팅 기능. 그죠? 그럼 언더라이팅 기능은 3. 여기까지 하면 일치하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어때요? 언더라이팅 끝나면 재보험을 들겠죠. 그쵸? 재보험. 그리고 남은 관리 것들은 어때요? 재보험을 가입하고 남은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관리해야 되겠죠. 6번 계약 관리 기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보험계약 체결했다가 손실이 나면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보험금 지급 업무입니다. 이게 손해사정 기능이에요. 그래서 5번. 24번에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왜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머릿속에 그림을 쑥 그리면 순차적 플로우를 따라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25번. 다음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차기의 보험료는 얼마인가? 차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정이라는 거겠죠. 그럼 손실률 방식으로 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손실률 방식은 기대 손실률 있죠. 0.8, 80%라 했죠. 분의 실제 손실이 오면 1.2가 됐네요. 0.8.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빙성이 50%라 했죠. 곱하기 0.5. 요거 하면 이게 0.4죠. 그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죠. 그죠? 2분의 1에 앞에 걸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0.5니까 25% 조정이죠. 근데 어때요? 인상이죠. 앞에 게 컸으니까. 실제 손실이 컸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보험료가 10만 원 있으니까 10만 원 25%면은 2만 5천 원이죠. 그걸 인상에 더해주면은 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언더라이팅 요소는 무엇인가? 화재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목적물이 되는 건물의 사용 방식과 용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이거 약간 헷갈리죠, 그렇죠? 소화기냐 스프링클러 이게 아니라 이것도 물리적 하자드입니다. 알겠죠? 물리적 하자드.
재무적 언더라이팅 여러분 혹시 언급해 드릴까요? 나머지는 아시고. 재무적 언더라이팅이 있잖아요. 청약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계약이, 체결을 하고자 하는 보험 계약이 있잖아요. 보험료 수준 또는 보험 가입 금액 수준 대비 그 청약자에 있잖아요. 경제적 능력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 가입 금액을 뭐냐면은 보험 계약으로 청약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보험금 노리고 보험사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추정하고 어때요? 그걸 배제시킵니다. 아니면 금액을 또 다운하기를 요구하든지, 알겠죠? 이걸 재무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 언더라이팅이 일반적으로 있죠. 임보험에서 사용하는 건데, 특히 생명보험에서 이것은 도덕적 하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씁니다. 모럴 하자드입니다. 도덕적 위태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보험 분야별 손해사정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 어느 분야가 손해사정하는데 제일 어렵냐는 거예요. 27번 안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한 김에 28번 해버리죠. 읽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임보험보다도 손해보험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손해보험 분야 중에서 손해보험은 재산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산보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분야를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손해보험 분야 중에서도 있잖아요. 배상책임보험 분야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이 관련해서 변호사가 개입이 되잖아요. 소송이 되고.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배상책임보험 소송 걸리면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분쟁도 일어납니다. 예, 그만큼 힘들어요. 배상책임보험이 가장 힘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재산보험이 힘듭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어때요? 예,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입니다. 예,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있잖아요. 다치면은 치료비가 얼마나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상을 얼마나 되냐. 이게 좀 계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자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산보험 손해사정사죠, 이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런데 있잖아요. 생명보험은요. 손해사정이 필요가 없죠. 종액보험이잖아요.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해놓고 죽으면은, 보험금 청구 왔네? 과입금액이 얼마지? 10억? 3일 이내에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이 가장 쉽습니다. 이거 보험금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보험금액이 얼마? 10억?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줘야 돼요, 바로. 알겠죠? 즉시 줍니다. 확인이 되면은.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의 내용을 볼 때, 원보험자가 납입하는 재보험료와 수령하게 되는 재보험금은 각각 얼마인가? 엄청 쉽겠죠, 이거? 자, 재보험 계약 방식은 초과액 재보험이죠. 저희 교재에서는 잉여분담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어입니다. 서플러스입니다. 서플러스. 서플러스는, 이 서플러스라는 것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 서가 오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있잖아요. 서페이스라는 여러분 그 용어 아시죠? 쉬운 거. 수면, 표면. 그잖아요. 그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이거 뭐예요? 플러스. 표면 딱 위에 더해진 거예요. 이게 컵에 물을 딱 따르면은 딱 표면이 딱 꽉 차면 표면이 딱 보이잖아요. 거기에 뭔가 더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때? 흘러 넘치잖아요. 알겠습니까? 흘러 넘치는 거죠.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영어도 실은 우리 한자하고 똑같아요. 영어는 거의 대부분이 라틴어하고 그리스어에 의해서 조합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라틴이죠, 라틴어. 라틴어. 서페스가 초과하다는 거잖아요. 위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패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 영어가 중요합니다. 이 서플러스라는 걸 알면 뭐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요. 요게 플러스 된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알파는 어때? 물로 치면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쵸? 잉여 분담 계약이에요. 인수한도를, 보유한도를 정해놓고 인수한 리스크가 보유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플러스 알파 된 부분은 어때요? 다른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 재보험회사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보험자의 보유한도 딱 그러니까 100이네요. 100. 요 기준선이 1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100인데 있잖아요. 인수한 리스크가 100이 안 된다. 요 표면보다 아래다.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가 없죠. 재보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수한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니까 인수 금액이 1000입니다. 1000. 그럼 넘어섰죠. 그쵸? 그럼 얼마가 넘어선 거예요? 900이 넘어섰네요. 그죠? 900이 넘어섰어요. 그러면 100 보유하고 900은 재보험회사로 간 거예요. 재보험회사. 그 다음에 재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재보험료가 10이네요. 그 다음에 발생 손실이 얼마죠? 500이네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걸 보면은 인수한 봅시다. 재보험회사 원보험자가 10분의 1 가졌죠. 재보험자가 10분의 9 가졌죠. 그쵸? 5배만. 보유한다 5배까지. 내가 문제를 내놓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멘탈이 중요해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안 하는 경우 없습니다. 문제는 실수할 때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래도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다시 잡아주면 알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알았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평정심을. 자, 봅시다. 그러면은 보유한도의 5배까지만 인수한다 그랬죠. 그쵸? 그럼 보유한도가 100이죠. 그쵸? 그러면 재보험자가 곱하기 5니까 500까지만 인수한다는 거죠. 그쵸? 그죠? 보유한도가 100인데 1000을 인수했어. 근데 넘어간 게 9배야. 900이죠. 초과한 게. 근데 500까지만 가니까 500만 가니까 400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400은 다시 돌아와요. 그럼 둘이 더하면 500이죠. 진짜 이게 이제 기억이 나네, 이거. 문제 풀기 쉽게 하려고 5대 500, 500 나눠가지고, 그죠? 반반 2분의 1씩 해야 되겠네요. 재보험료 10이죠? 2분의 1씩이면 5가 되겠죠? 발생 손실 500이죠? 2분의 1이니까 재보험금 25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게 안 보였지? 자, 28번 했죠? 자, 29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전통적인 여기 전통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현실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전통적인 생명보험회사는 예정 이율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손해보험회사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진짜 헷갈리죠, 그렇죠?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틀린 겁니다.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더 낮은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도 올라가 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뭐냐면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명보험 자산은 또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은 단기 확정 부채인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장기 확정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손해보험회사는 회사의 자산은 뭐죠? 단기 불확정 부채성이 강합니다. 왜?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 부분은 대수의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돼요. 동질의 다수의 리스크 확보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실제 발생 손실이 예상하고 항상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부채예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알겠죠? 심지어는 있잖아요. 손실 지급, 보험금 지급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불확정 부채. 근데 생명보험 어떻습니까? 대수의 법칙이 거의 극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발생 손실이 어때요? 거의 내가 예측한 것과 거의 같게 떨어집니다. 확정 부채의 성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확정 부채다 그래 보면 이게 문제 나오면은 엄밀히 말하자면 틀립니다. 왜? 생명보험도 100% 정확도를 기할 수는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하지만 있잖아요. 이걸 의도하고 문장을 그렇게 기술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럴 경우는 또 어때요? 세모를 도입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생명보험회사의 현금 흐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손해보험 현금 흐름은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이게 뭐예요? 틀렸죠? 왜?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이게 틀린 겁니다. 손해보험은 단기적으로도 불안정해요. 알겠습니까? 단기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계약기간 1년이잖아요. 그잖아요. 올해 내가 100만 원 계약을 팔았을지라도 내년에 어디마다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단기 1년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불확정 부채를 했잖아요. 보험금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불안정한 거야, 알겠죠? 보험금이 나가는 것도 역시 현금 유출해서 현금 흐름이잖아요. 현금 흐름이란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돈 나가고 들어온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들어온 건 수입이라고 하고 나간 것을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면 어떻게 뜯어보든지 어떻습니까? 불안정해요. 알겠습니까? 보험계약이 올해 1년짜리이기 때문에 다 전통적인 손해보험은 그럽니다.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 끝나면은 계약자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오늘 이제는 나 현대자동차로 갈래. 이제는 내년 그 다음에는 어때요?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교보로 갈래. 이렇게 옮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 동시에 어때요? 1년이라는 기간 내에서도 단기 불확정적인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손해보험회사일지라도 장기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생명보험회사처럼 자금의 원가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어려운 게 자금의 원가가 뭔가요? 그죠? 이게 뭡니까? 예정률입니다. 할인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은 정통적인 손해보험 상품은 아닙니다. 요즘은 손해보험도 있잖아요. 전통적인 손해보험 산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뭔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생명보험. 그래서 나온 게 장기 손해보험 상품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화재보험. 7년인가 9년짜리인 것 같아요. 화재 겸 지진까지 다 담보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는 실비보험. 제 85세까지인가 담보되는데 지금 한 10년 넘게 하는데 매달 9만 원씩인가 내고 있어요. 벌써 보험료가 1,500만 원. 10년 넘은 것 같아요. 보험료가 1,5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근데 쓴 돈은 제 생각에 한 150만 원 쓴 것 같아요. MRA 몇 번 찍으느라고.
와, 진짜 남는 장사죠.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이게 보험의 원칙을 이해하면 손해봤다고 보면 안 돼요. 분담해 주기로 해서 내 돈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갖다가 혜택을 보고 있겠죠. 그렇죠? 보험이라는 제도는 뭡니까? 1인을 위한 만인, 만인을 위한 1인입니다.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30번. 다음 중 보험회사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2번 회사채입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보험료를 수령하면 전부 다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책임준비금도 쫙 뭐냐면 전부 다 적립하잖아요.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보험회사의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외부 자금의 차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채는 뭡니까? 기업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게 뭐예요? 이게 회사채잖아요. 하나는 뭘까요?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 대출. 그죠? 융자 받는 거. 그래서 회사채는 안 돼요. 이 회사채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1번 어때요? 당좌차월. 이건 허용해 주죠. 예외적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당좌철이니 이게 뭔지 알죠? 그쵸? 내 예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계속 쓰는데 계속 예금을 집어 넣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만 원 차이로 뭐냐면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끌어다 쓰고 남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부채로 보기 힘든 것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콜머니죠. 이 콜머니는 뭘까요? 이 돈을 굴리는, 만지는 금융산업들이 있잖아요. 아주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현금의 잉여가 발생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뭐죠? 현금의 부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필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있잖아요. 그 현금의 부족이 생기는, 의도치 않게 현금의 잉여가 생기는 금융회사는, 실은 금융회사들은 돈놀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 남는 돈 투자해가 돈을 좀이라도 버는 게 낫죠. 그 기회를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할 줄알아도 있잖아요. 그게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거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파산이잖아요. 지급불능이잖아요. 그거 빨리 융통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둘의 이렇게 이렇게 필요 관계가 있잖아요. 맞아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콜머니입니다. 콜머니. 어떤 은행이 있잖아요. 자금을 운영하다가 예상치 않게 융통성이 났어요. 근데 어떤 다른 은행에서 돈이 잠깐 부족해요. 그럼 어때요? 단기간에 살짝 그 돈을 부족한 은행에 빌려줍니다. 근데 대부분 그 대출 기간이 30일 이내예요. 일시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거 빚이라고 볼 수 없죠. 다음 달 되면 그거 다 메꿔주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그래서 한 달 안에 이걸 다시 갚아요. 이자랑 같이.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콜금리다. 콜금리입니다. 알겠죠? 나 돈 좀 빌려주는데, 너 좀 필요하냐? 그래.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험회사의 경영에 위태롭지 않는 뭐냐면은 돈이죠. 그쵸? 부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후순위 차입금. 이건 뭐예요? 이건 정식 부채입니다. 진짜 남의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돈의 차입 조건이 보험회사에게 돈을 빌린 사람한테 매우 유리해요. 후순위 차입금이 있잖아요. 나한테 돈을 10억을 빌려가는데 조건이 그겁니다.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빌렸을 건데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 전부 다 갚아주고 난 뒤에 원금이자 다 갚아준 뒤에 그래도 네 돈이 남았으면 있잖아요. 그때 내 돈을 맨 마지막으로 갚아라. 알겠죠? 이런 조건으로 어떻습니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보험회사 유급 시에 보험금 지급하는데 다 써버리고 돈이 남은 게 없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후순위 차입금은 인정이 되고 실은 IBC 계산할 때 가용자본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명확한 확실한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 지급준비금 추산 방법들 중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해상보험, 항공보험, 화재보험의 공장 등과 같이 손해 건수가 적고 손실의 규모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손해사정 관련되죠. 그쵸? 그죠? 근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거 맥이 거의 폐해가 되는 게 있었죠. 리스크 숫자가 적고, 통계가 별로 많지 않고, 뭔가 막 리스크가 막 들쑥날쑥해. 그러면 어때요? 언더라이터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건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와 유사한 게 뭐예요?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손해사정 과정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번 개별 추산권입니다. 알겠죠? 됐죠? 손해일 방법 3번, 4번은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이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32번요. 다음 중 민사상의 부정행위 중 계약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죠. 민사상의 부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계약의 부정행위, 즉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예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부정행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 계약의 부정행위 첫 번째 계약 위반이죠. 이 부정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책임도 이거 수탁 계약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묵시보증 위반. 예. 여러분 있잖아요. 위반이라기 때문에 뭐죠? 부정행위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탁자 책임? 뭐야, 부정행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 세모입니다. 아리까리하죠. 그쵸? 한 번 더 따져봐야 돼요. 근데 계약 위반은 맞죠? 수탁자 책임? 묵시보증 위반이라 있으니까 책임자들 부정행위 맞겠죠? 4번 과실행위. 요게 뭐냐면은 계약 이외의 부정행위입니다. 계약 말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내가 일반 생활하다가 누구한테 창로 툭 부딪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다쳤다.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과실에 의한 부정행위입니다. 배상 책임해야 되는 거죠. 알면은 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세모.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돼요. 수탁자 책임이다. 책임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책임질 일이 생긴 거예요. 수탁자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해당하는 겁니다. 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법률적 배상 책임의 성립 조건이 아닌 것은, 첫 번째는 이거 다 정리해볼게요. 답은 2번이에요. 고의성. 고의건 아니든 간에 타인에게 손실이 있으면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있잖아요. 무고의성의 면책의 요건은 아닙니다. 배상에 있어서. 첫 번째는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의무에 뭐냐면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게 존재해야 되겠죠. 의무의 위반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 의무의 위반이 있잖아요. 의무의 불이행, 완전한 불이행이든 불충분한 불이행이든 불이행이 있죠. 그게 지금 여기에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2번이 고의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뒤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나의 의무 불이행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어때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 네 개가 법률적 배상 책임의 성립 조건입니다. 자, 34번. 다음을 읽고 기여과실주의에 입각한 가해자 갑의 배상 책임 금액은, 영어가 중요합니다. 컨트리뷰토리죠. 그렇죠? 다른 말로 조성이에요. 알겠죠? 조성과실은 어떻습니까? 문제 굉장히 쉽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어때요? 가해자는 배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라겠죠. 그렇죠?
피해자 불가능. 그래서 갑은 과실로 을에게 천의 손해를 야기했다. 이게 을이 피해자네요.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기여도가 20%인 걸 밝혀졌다. 아무 생각 없으면 어때 이걸 사람들이 20%니까 200 하죠,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아니 800 하겠죠,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이제 갑의 배상 금액이라 그랬죠? 800 하겠죠, 그렇죠? 얘가 피해자가 20% 과실했으니까 80% 책임 있는가 보다 해서 1000 곱하기 80에 800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뭡니까? 그건 비교과실. 그건 상계과실이죠, 그렇죠? 비교과실, 상계과실이 있잖아요. 이 조성과실, 요 기여과실의 완화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건 너무 가혹하다. 이거 강자의 뭐냐면 이건 폭정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걸 완화시킨 겁니다. 알겠죠? 이건 답은 4번 0입니다. 자, 35번. 다음에 간접 손실 보험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간접 손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풀겠죠. 그러죠? 직접 손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파생된 손실이 간접 손실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 1번 봅시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공장의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업중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중단보험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익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사업중단보험입니다. 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정상적으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간접 손실이죠. 그죠? 직접 손실로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맞죠? 그대로입니다. 3번. 공장의 낙뢰와 같은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발적 사업 중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을을 애로 바꾸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을 구매해야 한다. 요게 맞는데 을을 넣으면은 3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함정이 있잖아요. 낙뢰와 같은 우발적 사태라는 게 틀린 겁니다. 우발적 사업 중단보험은 있잖아요. 나한테 원인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됐을 때 보상받는 보험이 아닙니다. 알겠죠? 낙뢰가 우발적으로 내 공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상관없이 그건 나한테 원인이 있어서 내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우발적 사업 중단보험은 나 말고 나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체 있잖아요. 여기가 파산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다른 사업에 만약 사업장에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 경우에 있잖아요. 그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한 게 우발적 사업 중단 보험입니다. 알겠죠? 이 관련해서 문제 한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간접 손실보험은 직접적인 손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맞죠? 그죠?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 리뷰 36번에 다시 나왔네요. 해상보험의 리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부터 좀 맡길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의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위부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건 추정 존손이 발생했을 때 위부가 위부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해적이 끌고 가본 2천억짜리 배 있죠, 그렇죠? 그 이야기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는 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선주 입장에서는 그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은 거하고 똑같은, 즉 전손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하고 똑같은 뭐냐면은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렇죠? 전손 발생하고 똑같은. 그래서 전송으로 추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되는 상황. 그 경우에 어떻습니까? 위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다른 예에서는 이건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했는데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해적이 끌고 가지 않았어도 있잖아요.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들어가는 수리 비용이 배 자체의 원래 값보다 많이 들어가 버린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은. 네. 그럼 어때요? 그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걸 전손으로 간주하고 위부를 행사합니다. 그 경우도 추정전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배, 고장난 배 줘버리고 어때요? 보험금 받는 거죠. 전체 보험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영국의 경우는 조건부 위부가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위부만을 허용한다. 영국 잘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위부는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조건부가 아닙니다. 위부는 무조건적이고요.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 그 다음에 절대적. 이 절대적은 all이라는 의미 알겠죠?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전부입니다. 조건부가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적, 그 다음에 전부에 대해서 위부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영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겁니다. 3번 우리나라와 영국 모두 위부는 보험자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서 위부의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이게 맞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국이 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나한테 이걸 물어봐, 영국 사람, 그죠? 하지만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아까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에. 해상제국, 대영제국은 끝났지만 있잖아요. 아직까지 있잖아요. 해상무역과 관련된 규정들은 전부 다 대영제국 당시에 수립해낸 것들을 전부 다 준용하고 원칙을 따릅니다. 전 세계 유통이 되는 있잖아요. 해상보험 증권의 60% 이상이 영국의 해상보험 증권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보다가 갑자기 왜 영국 것을 나한테 물어냐고 홍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도 어때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런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있잖아요. 통지만으로 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알겠죠? 피보험자가 통지하고 그러면은 이쪽이 접수를 하겠죠. 그죠? 통지를 접수하겠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or not. 요걸 합니다. 요 검토. 요걸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있잖아요. 통지를 하고 접수한 뒤에 검토해서 승낙을 하면 있잖아요. 그때 위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위부는 어때요? 효력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해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험금 지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 위부를 통해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어때요?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통지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걸 안 주는 거 보험회사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뭐예요? 우리나라 위부는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이 측면에서는 계약자에게 또는 피보험자에게 일방적 유리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부의 통지와 더불어서 바로 이게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위부는 한번 통지하면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있잖아요. 통지해놓고 승낙이 떨어진 뒤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피보험자가 통지한 뒤에 있잖아요. 아직 보험회사가 검토하고 있느라 승낙을 안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피보험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찾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2천억짜리 1,500 받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500억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 돈 200억 뭐냐면 용병 내가 고용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2천억짜리 찾아오면은 여기 2천억 여기서 200억 나갈 때는 1,800억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잖아요. 얼른 얘기해서 아니야. 나 이부 처리할게. 승낙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접수를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자, 4번 우리나라와 영국 모두 피보험 목적물 일부에 대한 위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올 전부를 다 위부해야 됩니다. 자, 37번 자동차 보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의 혼합 형태이다. 강제보험은 법에 의해서 나의 선택여지 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배상 책임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제가 받겠으면 여러분 수정해 주세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대인배상은 150까지 책임보험입니다. 몇 년새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강제보험을 자동차에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가입하지 않는 채 운행하는 자동차를 무보험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 무보험 자동차는 불법입니다. 예. 면허증만 있다고 자동차 내가 사서 있잖아.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은 제도적으로 배상 책임보험 요소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배상 책임보험 측면에 대해서는 강제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차, 그 다음에 자기상해, 동수사 상해에서 있잖아. 이런 가입 안 해도 돼요. 나는 뭐 사고 나서 다치면 그냥 내가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은 동승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임의보험입니다. 본인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4번.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은 재산보험 요소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적 성격을 띈다. 이거 헷갈리죠? 재산보험은 내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잖아요.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내 재산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차. 이거 임의보험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난 사고 나면 내 돈을 새로 사면 돼. 그러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죠? 뭐 그까짓 거야 뭐. 자, 38번. 다음 중 자동차 보험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산보험 요소 있죠. 자차. 상해보험 요소 있죠. 내가 다치거나 동승자가 다치는 거. 생명보험 뭐요? 사람이 그냥 자연 죽으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없습니다. 4번 배상책임보험 있죠.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요소. 대물 대인 있습니다. 38번의 답은 3번입니다. 39번.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증권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들을 반드시 증권상에 기재해야 한다. 아까 했었죠. 그 기재 부분. 다른 말로 선언 부분에, 계약의 선언 부분에. 그게 뭐예요? 요식증권입니다. 여기 요는 뭐예요?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양식을, 방식을. 그걸 요구하는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요식증권입니다. 2번 증거증권성. 아까 선언하면서 했었죠. 그렇죠? 어떠한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것을 어때요? 선언하면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증명해 주는 거죠. 증거증권성입니다. 상환증권성 뭐예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을 가지고 제출해야 되죠. 그렇죠? 상환시켜야 됩니다.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상환이.
상환증권성. 그 다음에 4번 면책증권성. 이게 뭐예요? 보험금 청구자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청구와 함께 증권을 제출했으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정당한 뭐냐면은 청구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아주 특별한 과실이 있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면책증권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해놓을게요. 보험증권이 있잖아요. 유가증권성이냐 여부가 있어요. 이건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해상보험에서 있잖아요. 운송보험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성입니다. 왜? 물건은 있잖아요. 계속 운송보험이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적하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의 파손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건은 계속 뭐 이렇게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보험증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이후에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관련된 보험증권 효력까지 넘겨받은, 증권까지 넘겨받으면서 어때요? 그 증권의 보험료에 해당, 처음에 그 보험계약 체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낸 보험료를 물건값에 더해서 줘야 됩니다.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실은. 알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유가증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외에는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가증권이 아니죠. 그죠? 특별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도가 대가성을 가지고 양도가 안 돼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세모를 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나왔다. 그래서 분야를 명확하게 정확히 구분해 준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동그라미. 자, 40번. 다음 중 초과보험, 중복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 등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 보험의 분야는? 답은 뭐예요? 생명보험이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 초과보험이냐는 보험가액을 따라서 이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보험가액 얼마에 따라서. 근데 보험가액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예요? 화폐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이해관계잖아요. 화폐로 측정된. 근데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어때요? 경제적 이해관계는 있지만 화폐 측정이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있잖아요. 이 가입 금액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 초과보험인지를 생명보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실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속으로 암암리에 몰래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재무적 언더레이팅. 알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0분의 1번 생명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어때요? 이건 있잖아.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피보험 이익이 계약 체결 시에 측정이 안 되지만, 특정이 안 되지만 어때요? 후에는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가입해 놓은 배상 책임 보험 금액이 초과보험 상태인지, 전부보험 상태인지, 일부보험 상태인지 법원에서 판정이 나면 딱 나오죠. 알겠죠? 그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죠? 이 배상 책임 보험 분야에도 손실전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났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 10개 이내로 틀리신 분. 역시 제 수를 드시고 80점 넘으셨죠? 70점은 넘으셨습니까? 야, 합격하셨습니다. 자, 60점 넘으신 분 채점을 해봤을 때 이것도 소수네요. 60점 이하씩은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수업 해설을 듣기 전에 60점 못 넘으신 겁니다. 이제 넘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인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데 여러분이 공부 내용이 있잖아요. 과목의 실력과 관련된 내용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 가장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혈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멘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멘탈이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멘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음의 정신력이라는 이 기반 위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알겠죠? 멘탈이 약하다, 당황한다, 부정적이다, 마음에서 포기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실력이 100이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발휘하는 실력은 아마 5, 6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멘탈을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보는 장소에 있잖아요. 반드시 애역 연습 겸 한두 번은 갔다 오세요. 그날에 여러분의 시험 볼 때 컨디션에 영향이 큽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배웠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장소에 갔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근데 확실한 장소에 갈 때는 사람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시험 보는 장소까지 있잖아요. 동선 전부 다 파악해 놓으시고 시간 계산 잘 해 놓으세요. 몇 시에 자고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여우처럼 어떻게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사자처럼 시험을 보겠다. 이걸 머릿속에서 정하신 다음에 이것도 계획이에요. 머릿속에 세팅하시고 난 뒤에 시험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의 합격 확률은 그 전보다도 10%에 20% 최소도 올라갑니다. 알겠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